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국의 신학은 가난한 자들에 대한 우선적 선택, 제국의 신학 이런 거를 더 도모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학적 주제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화를 빨리 해야, 그리고 자본주의를 빨리 흡수해야 이 가난한 놈들이 빨리 잘 살 수 있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이게 맞물려 있어요. 또 이들은 전통적인 신학과 다르게 어스터프락시스, 정행이라고 하죠. 강하게 주장합니다. 또 오늘날 해방신학과 반해방신학을 구분하기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런 방식이 사실은 그동안의 냉전체제가 무너지고 이 가난한 국가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또 다른 편으로는 억압하기도 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날의 이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영국의 신학자인데요. 구테레드 해방신학에서 개발의 논리가 해방신학의 큰 걸림돌이 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참의 시간이 지난 지금 많은 해방신학자들이 점점 개발의 신학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진국에서 원조 기술 이런 걸 수용해가지고 자기네들이 1차 산업이 아니라 2차 산업을 계속 그 산업 자본을 이제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사실은 전통적인 해방신학들은 되게 비판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해방신학자들이 그렇게도 갈망했던 유토피아, 즉 가나로부터의 해방과 진정한 자유의 실현, 그리고 보편적인 복지와 같은 그들의 이상이 개발의 신학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미국에서 점점 확산되고 있는 공공신학이 바로 이러한 해방신학의 주제들을 복음주의 진영에서 흡수했기 때문이다. 네. 이거는 이제 아까 이제 비꼬는 말이 있는데 사실 이제 공공신학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그 해방신학의 아주 날카로운 대립적인 구도를 좀 순화시켜가지고 이 북미라든가 제1세계 국가들이 제3세계 국가들을 원조하고 도와주는 방식으로 시혜를 베푸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방식이 한편으로는 이거를 이제 좀 날카롭게 보는 사람은 여전히 우리는 자기 나름대로의 자치와 자립을 통해서 뭐 경제 개발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것이 뭐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여기인 것처럼 공공신학이 이런 것들을 다시 이제 의제를 끌어안아서 해방신학의 의제를 끌어안아서 함께 간다는 얘기도 있고요. 제가 뭐 이건 여담이지만 제가 뭐 한국 기독교 조직신학회 이제 논문 발표 같은데 이제 참석해 보면은 거기에 굉장히 공공신학 비판하시는 분들 중에 한 분들은 이제 비판신학 혹은 해방신학 이런 전통에서 있는 분들은 민주신학, 공공신학을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죠. 이거는 미국의 이제 부르주아들이 하는 약간의 그런 복지신학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뭐 틀린 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이 있죠. 네. 이건 또 하나 이제 제가 하나의 어떤 에피소드로 넣으려고 하는 건데 이건 한편으로 제가 공공신학을 또 한편 옹호하는 발언이에요. 왜냐하면 제임스 컨이 미국에서 이제 흑인 해방신학을 오랫동안 한 분인데 이분이 이 책이 Public Face and Black Talk라는 책인데 이 책은 아마 그 제임스 컨의 그 회갑 기념 논문집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여러 명의 그 학자들이 제임스 콘에 대한 책을 이제 막 그 글을 이제 올린 건데 마지막에 이제 제임스 콘도 거기서 이제 리스판스 자기에 대한 그 신학 논문을 리스판스하는 그 글을 남기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분노한다. 흑인 신학과 흑인 파워는 30년 전 마틴 루터 킹의 암살로 말미암아 촉발되었다. 지금 나는 그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한 연설을 준비하고 있지만 여전히 분노가 가시지 않는다. 왜냐하면 가난한 흑인들의 시선으로 볼 때 미국은 그가 죽었을 때보다 결코 정의로운 사회에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다. 흑인 중산층들이 미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 상당한 기여를 했음에도 흑인 하층민들의 상황은 1968년보다 지금 훨씬 더 악화되었다. 젊은 흑인 청년들 가운데 3분의 1은 범죄 조직에 가담되어 있으며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의 절반은 기아에 허덕인다. 그리고 그들의 미래의 삶은 개토화된 도시 속에서 방글라데시의 아이들보다 못한 환경에서 자라게 된다. 뭐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들으면 뭐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일단은 미국에서 그렇게 이제 흑인 인권 운동이라든가 흑인 해방 신학이 많이 지금 이제 제임스 콘이 이미 이제 옛날부터 이런 블랙 파워에 대한 블랙 디얼러지를 많이 해왔는데 사실은 시간이 많이 지나도 여전히 물론 이제 뭐 경제적으로 흑인들도 많이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여전히 그 미국 내에서의 할렘가라든가 미국은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루더라도 불구하고 그 안에 이제 계층 갈등, 뭐 계급 구조 이런 것들이 여전하고
특히 흑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언급을 하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요. 자신이 그렇게 열심히 흑인 신학 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바뀌지 않냐 이런 한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섞인 목소리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거는 이 또 다른 그러니까 코넬 웨스트라고 하는 이분은 이제 하버드 대학교의 유명한 철학과 교수인데 이분도 이제 크리스찬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비슷한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하면 코넬 웨스트는 신학자들이 공적인 삶, 특히 경제적인 영역에 어떤 식으로 접근할지 몰라 헤매고 있다고 말하면서 사회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이 없이는 예언자적인 선포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흑인 신학 내에는 적절한 사회 이론이 부족하다고 말하면서 그 필요성을 역설합니다. 흑인 신학자들은 흑인들의 억압이 미국의 생산 시스템과 외교 정책, 정치적 조정, 그리고 문화적 실행들과 어떤 관련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사회 이론을 활용하지 않는다.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제가 그래서 맥스 스택하우스가 해방신학을 비판할 때 썼던 맥락이 이건데 해방신학자들 혹은 흑인 신학자들은 지나치게 역설적으로 성경적이고 신학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해방신학책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크로아토의 이제 엑소더스라든가 뭐 굿디에르제 책 어떤 것도 좋아요. 읽어보면요. 여러분들이 충격적일 정도로 그러니까 신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이 사람들이 신학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근데 이 코넬 웨스트나 공공신학자들이 볼 때는 너무 신학하고 있다. 그러니까 신학만 해서는 세상이 안 바뀐다고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게 코넬 웨스트가 말한 것처럼 구체적으로 어떤 외교 정책, 정치적 조정, 미국의 생산 시스템 혹은 뭐 경제적인 어떤 구조 이런 사회과학적인 이론이 너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네들이 인권 신장을 하고 경제적인 어떤 그 복지라든가 혜택을 누리려면은 실제 어떤 일선에서 행정적인 어떤 그 시스템을 바꾼다든가 뭔가 이렇게 뛰어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맥스 스택하우스가 비판하는 게 그거예요. 해방신학 비판하는 게. 아, 니들은 왜 계속 성경만 얘기하고 있냐? 왜 신학만 얘기하고 있냐?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역설적이죠. 원래는 이제 전통적인 신학을 봤을 때는 얘네는 신학도 아니고 비성경적으로 막 비판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반대로 맥스 스택하우스는 그걸 더 꼬집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뭐 해방적인 눈으로 읽고 뭐 전통적인 신학을 뭐 해방적인 관점으로 재해석하고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진짜로 이 사람들의 경제적인 그 구조라든가 혜택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사회 이론을 연구하고 그 안에 뛰어드는데 그 판에 뛰어드는데 그걸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이제 코넬 웨스트나 제임스 콘 혹은 이런 사람들의 비판이에요.